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셔라, 이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각국의 좀 주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미국 장기채에 대한 금리 2% 구간에서 좀 이제 수요는 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국채를 이제 어느 정도 뭉텅이로 시장에 그냥 던져도 충분히 입찰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MBS부터 국채까지 탁탁 시장에 그냥 물량을 풀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2020년도 3월이죠. 2020년도 3월에는 미국 장기채도 흔들렸어요. 보통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채권이 강세예요.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뛰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는 궁극의 위기를 반영하면 국채도 불안해서 현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갖고 쥐어버리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국채 10년짜리 갖고 있어요. 근데 대출을 오늘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국채를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캐시가 다 왕이니까 아무도 안 사요. 장기 국채도. 그러면 이제 국채도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미국의 장기 국채 시장도 크게 흔들렸었어요. 그걸 보면서 옐런이라든지 연준도 똑같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0년도 3월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왜 국채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도지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걸 갖다 하나의 반성문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아직 나왔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어장치들을 갖다가 작용을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방어장치가 뭐냐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만들어요. 작년도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때 FOMC 때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걸 도입을 했고 피마 레포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기예금이 1억짜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험이 있어요. 보험 1억짜리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이 만기가 되려면 10년이 남았어요. 근데 급전이 필요한 거죠.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이 보험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 깨면 손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나 국채도 똑같아요. 이걸 갖다 해지해가지고 현금을 땡기려고 하니까 문제는 다들 현금 땡겨야 되는 구간에 다들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3월 같은 경우도 위기 국면이 되니까 다들 현금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장기 국채라도 던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로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힘든 때죠.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탠딩 레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장기 국채를 연준으로 가져오면 언제든 담보대출 해줄게요. 그러니까 예금 담보대출, 보험 약관 담보대출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험을 갖다가 깨지 않더라도, 손해보면서 안 깨더라도 이 보험 증서를 맡기면 그만큼의 현금을 갖다가 돈으로 빌려준다. 단기로 빌려준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는 오세요. 급전 땡겨줄게요. 낮은 금리로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자금이 부족할 때 장기 국채를 굳이 팔 필요가 없죠. 너도나도 그냥 갖고 가서 연준에서 담보대출을 빌리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피마 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의 금융기관도 미국에 있는 국채를 많이 사요. 그럼 많이 사놨겠죠. 지금 미국 국채를 잔뜩 사놨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당연히 달러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겠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보험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연준에 가져왔을 때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피마 레포라는 걸 열어줘요. 그러면 와, 해외에 있는 외국 국가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정말 힘들 때 미국 장기 국채를 너도나도 내다 파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너도나도 보험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확보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비해서는 장기 국채를 마구 내다 팔지는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건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전에 보완한 게 있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여력이 좀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미국 금리가 뛰어 올라가면 일본 금리도 따라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금리 통제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오면 때려요. 장기 국채를 막 사가지고 금리를 밀어내려요. 언제까지 내리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사요. 10년짜리 장기국채 금리가 0.25 위로 고개를 못 들게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연신사거든요. 그러면 미국 장기금리는 고공비행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일본 쪽의 금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버텨요. 그럼 이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달러로. 미국에 있는 국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꽉 잡혀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뛰어 올라가려고 보다가도 얘도 같이 이 일본 금리하고 맞춰가지고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일본의 국제 공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으로 받는 게 수혜로 받는 거라면은 결국 이거죠. 일본은 장기 국채를 사면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풀어주겠죠.
엔화가 풀리겠죠. 엔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엔화가 약세인 만큼 또 일본도 수출을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예, 이제 원래는 엔화 약세가 되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도 별로 좀 불쾌하곤 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예. 오히려 미국 쪽에는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생관계가 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저도 뭐 리즈너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그럼 잡히냐 안 잡히냐 이거에 대해서 네. 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연준 내에서도 지금 뭐 이제 블라드 총재랑 또 그 반대 의견도 치열하게 네.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 내 이런 다른 의견이 좀 올해 연말 정도에 좀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물가 뭐 시나리오별로도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 게 뭐지 시나리오야 당연히 더 계속 오른다. 그다음에 이제 현 수준 유지한다 아니면 떨어진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보다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여전히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저절로 물가가 하반기에 내려올 것이다. 저절로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감으로 따지면 이 spontaneously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어감은 그다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 그런 어감은 아닌가 봐요. 그런 어감은 아니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저절로 내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할 거거든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어감이 나쁜 거라면 뭐 자연의 섭리대로 뭐 내려올 그렇죠.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연준 내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공급망의 불안이 조금 풀려나갈 거고 원자재 가격도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것도 조금 풀려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운임료도 조금 풀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롱비치 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 이제 필요한 거는 운수업자들이다. 이제 유통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커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급망에 있는 이슈는 분명히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것만 믿고서 오케이 해결될 거니까. 그냥 금리 인상 필요 없고 오케이 끝 성장 부양 이렇게 가버리면 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시험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 어느 학교 갈까요? 그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넌 어느 학교를 갈지 이미 결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세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막 시작하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지금은 어느 학교 갈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적어도 연준은 예전에 비해서는 스탠스는 확실히 빠르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줘야 이걸 꺾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연준 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시장의 속도하고 맞추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는 조금의 불안 요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을 조기에 잡지 못하고 지리하게 연장전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게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살 건 미리 땡겨서 삽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소비가 지금 소비로 폭발해버리게 되면 지금 막 엄청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래에 있는 소비를 땡겨와서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력하고 겹쳐지면서 거대한 물가 상승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역할을 연준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과하게 그거보다 좀 더 세게 잡아야 이거 안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떤 역할을 하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지막 하나 좀 변수 중에 하나는 임금하고 렌트비가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슈입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임금이나 렌트비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오히려 이제 물가가 꽤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렌트비 같은 경우나 임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렌트 계약을 했어요. 오늘 이제 렌트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물가가 오르는 거죠. 렌트비가 올랐는데 이미 계약을 1년 동안 해버렸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예, 아쉽죠. 그래서 전화해서 좀 계약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렌트비는 언제 오르냐면 1년 있다 오르겠죠.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그때는 반영을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게 작년도 초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3, 4월부터 렌트비를 갖다 다시 이제 올리는 시기가 이제 됐기 때문에 렌트비가 이제 작년 이제 12월 말부터 렌트비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렌트비는 한 번 올라오면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내려가죠. 그리고 물가가 예를 들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계약을 했는데 한 달 후부터 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저는 좋은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죠. 1년은 살았네. 이런 느낌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렌트비가 물가 상승이나 하락에 조금 늦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렌트비가 아직도 윗선에서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물가가 내려오는 게
제어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저도 꺾일 거라는 데는 공감을 좀 많이 하는데 그 꺾여 내려오는 속도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좀 거기에 조금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쪽에 작용을 해가지고 네. 물가가 빠르게 내려온다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릴 수는 있죠. 미국에서도 네. 작년부터 계속 노동시장에 사람이 없다, 구인난이 계속 벌어지고 네. 있다 보니까 임금 올려줄게, 일하러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기조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이 또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도 이제 연준이 계속 본 포인트일 텐데 네. 최근 미국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우상향을 한 분위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소매 판매는 예.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세게 나왔어요. 예. 이제 이게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공급 측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예. 맞는데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공급 측도 있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이 소비 측의, 수요 측의 입장도 좀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20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2020년도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어치의 사상 최대의 부양책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개인들한테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이 들어있었어요. 2020년도 12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직전에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개인당 600달러씩 자금 지급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작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또 쏟아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도 현금을 주는 게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차일드 텍스 케어라고 해가지고요. 자녀들을 보육을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캐시를 줘요. 자녀 1인당 300달러, 250달러 이런 식으로 캐시를 네. 줘요. 그런 정책들을 썼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캐시를 보조금을 받았어요. 첫째.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죠. 세 번째는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러면 제가 펜션이죠. 연금을 갖고 있어요. 연금의 밸류가 엄청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연금은 작은 주식 잘 안 하죠. 빅테크 이런 거 많이 하겠죠. 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애플 이런 거 있으니까. 예. 많이 올랐겠죠. 그럼 이제 노후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주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도 사놓은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에브리띵 올랐으니까. 그러면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것도 많고 임금도 올라갈 것 같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소비를 좀 많이 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폭발을 했어요. 작년에 소비를 보면은 추세선보다 훨씬 위에서 놀아요. 엄청난 수요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요의 폭발과 함께 공급망의 이슈가 같이 겹쳐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맨친 상원 의원이 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으로 4조 달러 풀려고 하다가 이거 다 막혀버렸잖아요. 예. 반토막 났는데도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세게 밀고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요즘은 뉴스 플로우가 없어졌어요. 조용해요. 추가 부양책 쓰자. 이 플로우가 사실은 좀 되게 조용해졌어요.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도 한 번에 돈을 한꺼번에 확 쏟아넣는 게 아니라 10년에 나눠줘요. 그리고 캐시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부양의 효과는 분명히 낮아질 것 같아요.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 그 부분도 소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간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조금은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당기 금리차는 한 0.4%포인트 정도까지 좀 축소화된 상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을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 걸로 좀 그러니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뭔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국가가 대출을 받을 때 국가가 적용되는 금리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 금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금리를 더 얹혀줘야지 빌릴 수 있겠죠. 듣보잡이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거기에 또 가산금리를 그게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 스프레드가 크게 적용이 되면서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돼요. 이제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러면 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도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부도가 안 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도가 안 난다. 부도 날 위험 가능성은 있잖아. 없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채까지 사들이잖아요.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회사채를 사들여 주니까 회사채가 안 망해요. 주식회사 삼성전자하고 주식회사 홍길동하고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망할까 봐요. 근데 둘 다 망하진 않는데요. 적어도.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거나 더 높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했었을 때 삼성전자 찍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채권은 영업 마진이 얼마나 더 많이 남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망해서 내 이자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보니까 다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량 기업, 비우량 기업의 의미가 서로 없어지게 되죠.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잖아요. 지표면이 물 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예. 한쪽은 좀 높고 한쪽은 낮아요.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다 깊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다 깊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물이 쫙 빠지면 그러면 얕은 곳은 무릎에 차겠죠. 예. 근데 깊은 곳은 여전히 이 위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야, 여긴 진짜 깊어. 이렇게 바꿔질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내려가고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거의 국채 금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얘네들도 부도 안 날 거야. 예. 돈이 엄청 풀렸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원해주는 쪽이 끊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채부터 흔들릴까? 하이힐드 채권부터 흔들릴까? 라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이 먼저 흔들려요. 요즘 그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이 문장 한마디로 해결이 됐었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망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부양을 해주던 게 끊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약한 고리들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에너지라는 게 주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에너지 기업들도 지금 막 엄청난 마진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안 망하겠네? 이제 이런 기대감을 모락모락 피워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분리해서 봐도 되고 같이 봐도 되는데 하이힐드 채권 ETF를 한번 보셔도 돼요.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하이힐드 ETF 가격이 나오거든요. 하이힐드 ETF 가격을 한번 트래킹을 해보세요. 하이힐드 ETF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반등할 때 하이힐드가 채권이 힘을 못 써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괴리가 나타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조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결국 채권은 자본 차익 손실을 감안하면은 주식밖에는 결국 답이 없다.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이런 현상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유효 계속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유지가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주식할까? 라고 물어볼 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을 했을 때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밑방을 연준이 받아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주식이 안 깨지는 주식을 할 거다. 연준에서 보장했다. 아, 그래요?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회사 그만두고도 해도 되겠네요. 안 깨질 거니까. 올라만 가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는 월급을 받아서도 살 수가 없고 도저히. 왜냐하면 자산 가격 다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다 나오는데 그럼 결국에는 자산 투자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자산 투자가 또 밑이 막혀 있으니까 안전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다라 해서 한꺼번에 다 쏠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그럼 뭐하고 같이 맞붙어 있는 거냐면 연준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받쳐주는 게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어요.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연준이 들어오겠지. 도와주러 들어오겠지. 안 그러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적어도 없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결국엔 There is no alternative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의 핵심이었던 연준의 지원이 강한 지원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거를 가로쳐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양극단 논리예요. 그래서 다 팔라고? 그게 아니라 기업들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단단한 기업들은 분명히 있겠죠. 연준이 지원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겠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높은 금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저금리 기조가 전반적인 형태에선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런 기업들에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면 난이도가 분명히 높습니다.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난이도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이 높은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싹싹싹싹 피해갈 수 있느냐? 그거 어렵죠. 그거 할 수 있으면 사실 저도 방송 안 하죠.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결국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자산군을 깔고 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자산에서는 자금을 빼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자산 쪽으로 메워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갖다가 눈치를 되게 빠르게 보면서 따라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험불한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쏠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nim블한 거죠. 굉장히 신속하게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산시장의 국면을 4개 국면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고물가 상황에서 이제 고성장으로 가느냐 저성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있다고 최근에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하게 그렇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이제 보고 있고요. 하루하루를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시는 건 적절치 않지만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커질 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유가는 높은데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생겨져요.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물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유가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지금의 높은 물가가 실물 경제에 다 훼손시키면서 저성장 저물가로 다시 처박힐 거야 라는 비관론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지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유가도 오르고. 이건 뭐냐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강력한 성장이 나와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런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세 개의 국면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거는 현재로서는 다들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고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큰 함의는 우리는 고물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저물가로 처박힐 수 있다는 거. 이런 가능성들도 열어두고서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도 일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나중에 만약에 급격하게 저성장 저물가로 처박히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4개 중에서 3개.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쪽의 시나리오에 좀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의 말씀 드려봅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미국 증시가 이제 코스피 대비 독야청청 앞서 나가는 증시였고, 신흥국을 대표하는 뭔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슈라든지 홍대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속 부진했었는데, 지역별로 좀 올해 좀 투자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분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으로의 쏠림이 조금 강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는 너무 이제 강한 비관론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약 1년 이상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 왔는데, 미국으로의 쏠림이 좀 과도한 케이스는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도 흔들리게 됐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집중 투자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완전한 자산은 아니다, 퍼펙트 에셋은 아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감안을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역을 나눠주시면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다들 너무나 비관적이었지만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퍼포먼스로 보면은 중국이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일 거예요. 깨지진 않았죠, 적어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랬거든요. 먼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국이 좋다 이런 말씀보다도 무조건 어떤 자산은 무조건 다 끝났다, 어떤 자산은 영원히 좋을 거다,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셔라, 이렇게 조언 드려봅니다.